네.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뭔가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제가 매주 하는 거라서 네. 주말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어쨌든 오늘은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좀 그 힘들함을 덜려면 그 기간 동안에 뭔가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뭐 그냥 다 포기하고 던지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건 정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 주와 지난 주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통화를 했고, 뭐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갑자기 저희 본부에 전화하셔가지고 가입 금액 한 7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럼 해약은 하는 거 아니니까 6천만 원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발 지금은 하지 마시라고 만약 하시더라도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는 이유는 좀 장기적인 투자를 추구하기 위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만약에 정말 엄청난 대세 하락장이라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럴 때 좀 시간을 종목 선별을 하는 걸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본인이 직접 투자를 못 하시겠으면 그냥 간접 투자를 하시거나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입문을 하신 게 작년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막 장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 들어오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사다가 이제는 정말 많이 커졌어요. 종목이 막 20개가 넘어요. 뭐 어떤 분은 막 100개가 넘어요. 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종목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고 사신 거죠. 그러면 저도 제가 운영을 할 때 제 포트의 종목 수가 아무리 많아야 30개가 안 되는데 아무리 많아야 정말 많아야 30개고요. 보통 평균은 20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저희 홈런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개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적게 들고 간다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는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우선 좀 안심이 되게 좀 해드릴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세 하락장 아닙니다. 대세 하락장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 30년 경험으로는 지금은 대세 하락장의 시그널은 제가 보는 걸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대세 하락장을 한 1년 내지 2년 전에 미리 얘기를 해드려 본 적이 지난 30년 동안 2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그냥 얻어 걸린 거고 두 번째는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해내야지만 그 고객들의 수익률이 완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긴 사이클로 보면 거의 뭐 10년 중에서 8년 정도는 투자를 하고 계시다가 8, 9년 정도 투자하고 계시다가 딱 1년만 쉴 수 있으면 그 대세 하락장이 왔었을 때 그것만 해낼 수 있으면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은 S&P 500 기준으로 16% 정도 나스닥은 거의 한 20% 정도 되는데 그거 빠진 것만 싹 빼버리면 그게 2배로 올라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2배가 넘겠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확률적으로 10분의 1이잖아요. 10년 중에 1년이면. 그러니까 정말 90%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 될 확률이 90%이면 모르겠으나 10% 20%인 확률을 가지고 거기에 베팅을 하시고 주식 투자 하나도 안 하시고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거를 버텨내려면 공부를 하시거나 종목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남에게 맡기거나 이게 좋다라는 거죠. 잘하는 남에게 맡겨야겠죠. 본부장님 같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는 오늘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이유는 힘들죠.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그렇지만 사실
반도체가 제 포트에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올해 연초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25% 빠졌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충분히. 예, 3개월 반 만에 그렇게 그 포트 20% 정도 되는 게 20%가 빠지면 25%가 빠지면 힘들죠, 사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일정 부분 어떤 다른 종목이나 업종을 가지고 잘 골라내서 그 수익이 확 들어와 주면 커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었을 때 반도체가 돌았으면 당연히 수익이 확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다 회복한 건 아니겠지만 또 지난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눴었고 내린 결론은 그냥 테크니컬한 시즈널리티의 조정이다. 대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 우리가 얘기하는 속스 지수가 네. 4천에서 3천 내려왔었는데 그 3천이 바닥이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 그냥 속스를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도대체 뭘 들고 갈래? 반도체 네. 안에서. 그 작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종목이랑 업계에 계신 분의 얘기랑 했었을 때 딱 종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고 이럴 때 저 댓글 정말 많이 봤거든요.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너무 힘드시면 남한테 이렇게 전가시키고 싶으신 분들 많은데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팔지 마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전략을 짜서는 안 되는 타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주, 지난주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가장 힘들었던 이유를 보시면은 10년 국채 금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오렌지색 선 쭉 그어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었던 게 2015년, 16년 이때잖아요. 네. 이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 직장 키움에 있었을 때 글로벌 전략 짜고 그다음에 저희 PI북 얘기하고 뭐 글로벌 포트 만들고 그럴 때 뭐 국내 채권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를 했었던 때인데 엄청 깨졌었거든요. 네. 네. 상당히 많은 증권사들이 다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그때 막 평가손 나면서 그걸 갖다가 막투마켓을 하면 그래서 막 전체 회의하고 막 난리 났었던 때잖아요. 네. 그게 요 사이클로 보시면은 이 오렌지색 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그때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들 다시 해피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까지 터졌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서 완전히 이 오렌지색 선은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로 옛날까지 돌리면 1920년대에서부터 쭉 낮은 금리에서 이렇게 가다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60년대, 50년대 이후 60년대 이때부터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 고점 이거를 만들어냈죠. 이것도 네. 또 비정상적인 거고 사실 여기 저점도 비정상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와서 마이너스 채권이 18조 달러, 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니까 그게 비정상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의 정반대 현상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바로 땡기냐, 바로 올라가냐. 많은 분들이 자꾸 기억하시겠지만 뭐 1970년대 요때를 자꾸 비교를 하시잖아요. 네. 예, 뭐 오일 쇼크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자꾸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증폭시키시는데 네. 이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올라가더라 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있을 거고 지금 이 정도 선까지 터치를 하면 이제 좀 쉬어줘야 된다. 네. 그 얘기를 제가 어제부터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가 아니죠. 한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그어 보면은 이게 이제 2006년부터의 선입니다.
여기 딱 터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고점이었나 그저께 고점이었나 아무튼 2.83, 2.84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살짝 위로 올라가는 듯 했지만 지금 내려와서 2.6, 뭐 2.7 요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수준에서 좀 계속 좀 이어지다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걸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추세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바닥은 다졌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거다. 천천히.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할 거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을 그어 보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20년물 국채 금리의 밴드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물론 이 밴드가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밴드가 이렇게 빠지는 밴드가 아니라 이제 옆으로 기는 밴드에서 상승하는 밴드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에 거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채권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지금 채권 금리가 너무 잘못돼 있다. 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굉장히 빨리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왜? 당연히 자기 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지금 금리가 2.6, 2.7이면 이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10년 전에 채권 프라이싱을 할 때는 지금 금리가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고평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낮다는 거죠. 네. 채권에.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쉽게 채권에서는 저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내가 포트폴리오를 바꿀 거냐. 제가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이제 안타형이라는 게 있는데 안타형은 50%를 안전자산 등 뭐 채권이든 안전자산이든 제가 생각했을 때 변동성이 덜한 손실률이 덜한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원래는 처음에 론칭을 할 때는 50% 전부 다 채권, 미국 국채 이쪽을 들고 있었다가 거의 뭐 한 1년 전부터는 그걸 전부 다 고배당이나 배당 쪽으로 그러니까 주식이긴 한데 훨씬 변동성이 적은 뭐 저변동성 상품 ETF로 옮겨놨단 말이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뭘 했냐면 이 배당주로 들고 가야 되냐 네. 아니면 이제 금리가 제법 올라왔으니까 이걸 채권으로 스위칭을 해야 되느냐 네. 그 50% 중에 일정 부분을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냥 배당 ETF를 다 뽑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배당 ETF 20개를 가지고 다 돌려봤어. 그래서 그냥 그나마 훨씬 좀 매력이 있는 배당 ETF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채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 위로 올랐으면 그때는 또 일정 부분의 포트를 그쪽으로 특히 장기 금리 30년짜리 뭐 10년 30년짜리 ETF 있잖아요. 그런 쪽에 어떤 일정 부분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잡을 건데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 타이밍은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연말은 아닐 것 같고 네. 예. 아마 내년쯤 되면 뭐 생각을 일정 부분 그때쯤 됐었을 때 내년 어느 시점에 3%를 넘어가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 네. 그때 이제 포트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 배분으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그 금리 오를 때 주가가 잘 안 빠지는 이유를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게 본부장님도 그렇고 다른 매니저들도 다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오를 때 채권을 들고 있는 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선택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주가 빠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뭘 빠질 수도 있는데 네. 꼭 그렇다 이런 건 아닌 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국채 금리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빨리 올라가죠. 근데 이제 항상 빨리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쉬어주는 구간이 나와요. 네. 지금이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밴드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다. 이건 아니에요. 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만큼 전반적인 돈을 정부가 이렇게 한 거죠. 정부 돈을 그냥 개인들한테 그냥 다 줬어. 네. 던져줬어. 그러니 사실 더 이상 이 금리가 일정 부분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이렇게 이런 밴드 안에의 낮은 금리 시대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시대로 변화갈 거다. 네. 예. 과거 이 아까 전에 차트 이 보여드렸던 이 긴 1980년대 이후부터 2020년대 40년의 구간이 끝나간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가는 구간이 지금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펜즐름을 얘기를 하면 예, 그렇게 보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금리 수준으로서 우리가 시각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에는 2%대면은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제가 계속 1년 단위로 0.5%씩 올리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1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얘기했던 게 2.5% 정도면. 네. 근데 이제는 요즘에는 자꾸 얘기하는 게 3% 정도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금리가, 그러니까 미연준 금리가 2%까지 가면 다 던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오다가 왜 요즘에는 2.5%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제는 2.5% 아니고 3%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가 감당 가능하냐. 그러니까 에쿠티로 봤었을 때 금리가 2%가 됐었을 때 ROE가 엄청나게 꺾여 내려올 거냐. 2.5%가 됐었을 때 ROE가 꺾여 내려올 거냐. 3%가 됐었을 때 꺾여 내려올 거냐. 이 부분을 저는 생각하는 건데 3%가 돼도 ROE가 그렇게 빠르게 빠져 내려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모든 부분을 3%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갈 건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나면 종목을 뭘 선택해야 될 건지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추세를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S&P 500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저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어요. 네. 네. 예,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세 하락장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한 방에 일어나지 않아요. 네.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가 이게 제가 2008년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2008년에 제가 이제 바이사이드에서 셀사이드에서 바이사이드로 넘어간 게 2006년인데 어떤 고객분이 돈을 맡기셨는데 제가 그때 코스피가 그 2000에서 2900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1200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대세 하락장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제가 인버스를 왕창 샀던 때예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빠져서 2000 위에서 내려와서 1920까지 찍어서 다시 1970까지 올라가거나 이러고 또 다시 빠지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확 2008년 어느 시점부터 왕창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빠지는 기간이 1년 내지 2년이 걸리는 기간이면 그 기간 동안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전체 빠지는 기간에 한 10%도 안 되게 빠져요. 첫 뭐 한 3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막판에 빠지는 3분의 1, 전체 빠지는 폭의 3분의 2에서 3분의 1을 막판 6개월에 확 빠뜨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보시면 너무 빨리 내려왔어요. 네. 예, 마이너스 14.6%. 이거는 저는 중간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등을 이만큼 했는데 좀 이것도 너무 빨리 올라왔어.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S&P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나스닥을 보면 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기간에 2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 하락이 쭉 계속 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바로 와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진 것처럼 네. 30% 넘게 빠지려면 그냥 뭔가 이벤트가 터져서 그냥 경기 침체가 확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설문조사를 하던 뭘 하던 간에 올해 온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예, 그만큼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펀디멘탈이 괜찮다면 저는 방송에 나가서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앞으로 2023년 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없다. 거의 없다. 없다고 얘기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팔아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고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주식을 많이 줄이셔야 되겠죠. 전에도 전전주였나 그 헤징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5%를 털어서 레버리지 3배짜리 인버스를 사 놓는다든지 네. 뭐 50%를 털어서 그냥 1배짜리를 사 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그렇게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여다봤었을 때 내가 틀리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당연히 물가와 미연준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물결이 지금의 이 유가 상승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요소보다도 아주 큰 그림으로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네. 일시적이나마 단기적인 요소든 뭐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계속 높게 나왔고 그리고 그거를 저는 미 연준이 그래도 참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자기네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했을 수는 있으나 스탠스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완전히 도비시하던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이던 게 완전히 매파적으로 지금 변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틀림에 있어서 그러면 뭐가 틀렸고 저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인플레이션을 보자는 거죠. 자, 지금 어쨌든 어저께 그저께 인플레이션과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은 8.5%를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때하고 비교하잖아요. 네. 올쇼크, 네. 1970년대 이후 이쪽.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때하고 비교하거든요. 근데 이때하고 비교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옛날을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때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정부 부채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가게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이때는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렸을 경우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부분이 있고 이때는 70년대 이후 80년 이때는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때예요. 네. 30% GDP.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역대 최고의 이때보다도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높은 부채 비율의 시대란 말이죠. 미국이.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를 쉽게 막 올렸을 때에 어떤 여파를 가지고 올지는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 당기기에는 무리고 본인들이 여태까지 과거에 했던 정도, 즉 자꾸 왜 블러드 총재던 미 연준 의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94년도를 봐라. 우리가 그 자이언 스텝이라고 얘기하기는 한다기보다 어쨌든 빠른 긴축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빠른 긴축으로 짧은 기간에 3%의 금리를 올렸었을 때도 경기가 괜찮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게. 시기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94년도 3% 올렸어요. 94년 초부터 95년 초까지 3% 올렸지만 그게 너무 빨리 올렸다고 느끼니까 또 떨어뜨렸어요. 네. 그렇죠. 네. 예, 1.75%를 또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너무 과열인 것 같으니까 99년부터 2000년까지 또 네. 1년 만에 1.75%를 또 땡겨요. 네. 네. 굉장히 빠르게. 요때 깨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이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높으니까 그래 나 우리 야단 맞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할게 이런 식의 이제 제스처를 하는 거고 그럼 빨리 올려놓고 그렇지만 블러 총재가 얘기하는 것이 그 기준금리, 중립금리, 뉴트럴 금리가 2%, 2.5%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3%까지 당겼다가 뭐 3.5%까지 당겼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를 자꾸 테스트를 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시장이 견뎌내느냐 안 견뎌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 숫자 이렇게 나오는데 견뎌내잖아요. 자, 그러면 자연 스텝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로 넘어갈 거잖아요. 양적 축소로 갔었을 때 처음에 500억 달러 해봐. 근데 괜찮아. 그럼 이제 600억 달러 늘려. 700억 달러, 900억 달러까지 늘리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또 더디게 할 거고. 그런 식의 자꾸 이제 시장을 테스트해 보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때 오일 쇼크 때와 2차 세계대전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요 오일 쇼크가 왔었을 때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높게 올랐어요. 네. 그죠? 근데 요 50년대, 60년대 요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긴 높았죠. 10%대까지 막 올라가고. 그쵸. 그렇지만 보시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아요. 예. 지금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때 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근원 인플레이션 6.5에서 6.8% 10% 10% 이렇게 막 올라가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보면은 지금 이제 올라가는 폭이 막 쭉쭉 올라가다가 지금 요번 한 달은 0.1%포인트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토잉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고점을 네. 형성하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심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을 가장 자극했던 그 옛날에 처음부터 인플레이션 높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거 중고차, 그러니까 이건 레거시인데 왜 올라가냐 이것 때문에 그냥 템포럴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때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요때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자. 이거고요. 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이제 그럼 이제 기업 실적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1분기가 굉장히 안 좋은 해잖아요. 올해. 네. 비용 엄청나게 올라간 해잖아요. 근데 기업의 실적이 1분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로 안 빠졌네. 네. 근데 왜 안 빠졌지? 매출이 훨씬 좋네. 이거죠. 가격 전가. 이 능력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인플레이션 연결됐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이걸 받아낼 수가 있겠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근데 그건 받아낼 수 있는데 소비자가 앞으로 만약에 코스트 오브 굿, 그러니까 비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소비자 가격이 떨어질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여기서 뭐 올렸다가 빠뜨리겠어요? 그건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5% 10% 올려놨는데 이제 비용이 떨어진다고 해서 얘네들이 당장 뭐 가격을 팍팍팍 떨어뜨리지는 않겠죠. 네. 좀 쫓아가겠죠. 무슨 얘기냐? 마진이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실적을 보자. 기업들이 어떠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5월 4일 날 금리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제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테스트를 해봤고 미 연준은 이미 시장은 그걸 받아들였고 그랜드 시장이 뭐 폭락하는 현상이 안 나오고 정상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럼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됐고 여기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을 하느냐 이제 이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는 연말까지 2.5로 올라가 있어요. 예. 그리고 2.75까지는 44%.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려 왔던 거는 이 테이블이잖아요. 요 테이블. 네. 뭐였냐면 금리를 2.5에서 3% 수준에 도달했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다 던지겠다. 아니면 풀리 헤징을 하겠다. 네. 이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2.5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로 올려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미 연준의 총 자산의 이 테이퍼링을 하는 규모가 옛날에 한번 테스트했었을 때 요렇게 테스트했었을 때 시장이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감당 가능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냥 천천히 내려왔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겠죠. 네. 시장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근데 안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2년 동안 땡긴 걸 보면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땡겼으니까 5조를 늘렸고 2년 동안 늘렸고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과 미연준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연 1조 달러 정도. 네. 근데 얼마의 기간 동안에 3년. 네. 그러니까 최소 3년. 네. 그러니까 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미연준 의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지 얼마나 천천히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 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을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만기되는 걸 갖다가 그냥 캔슬하는 추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 금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금리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걸 요즘에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미 연준 의사들이 94년하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 그래 그럼 94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94년도에 긴축을 굉장히 빨리 했으니 1%포인트씩 막 올리고 3%를 1년 만에 올렸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됐냐 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빠른 금리 인상 구간이 요 하늘색 구간이 네. 나와요. 이 하늘색 구간은 뭐냐면 지수가 막 빠지지 않아요. 처음에 확 빠지고 나서 그냥 좀 이렇게 좀 쉬어가는 중간 선거 있는 해고 지금 네. 올해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3% 다 올리고 나서 바로 전에부터 땡겨요.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확인을 했는데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렸는데 경기가 아침치 안 해. 아, 정말? 실적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다렸다라는 거죠. 네. 참았다는 거죠. 그게 확 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연 15%에서 20% 상승하는 구간이 앞으로 3년, 4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걸 제가 가장 크게 그리는 그림이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죠. 네. 추세적 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몇 년짜리? 그러니까 짧게 봤을 때 17년, 길게 보면 19년짜리. 지금 13년 차.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상승장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한다면. 94년으로 비교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몰라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면 이 차트가 나오는 거죠. S&P 500입니다. 나스닥은 너무 말도 안 돼서 그냥 네. 안 보여드렸어요. 네. 보시면 요 구간이 처음에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첫 3개월 안 되는 구간 동안에 빨리 빠져요. 네. 그리고 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해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보시면은 확 땡기기 시작하는 게 95년이 시작되기 전부터. 네. 그리고 173% 땡깁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조정 한번 와요. 그리고 또 이제 요 뒤에가 닷컴 버블이 와요. 네.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요 금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그거를 소화하고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만 맞추자. 네. 예. 그래서 종목 선별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틀리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에 그냥 안 팔고 기다리고 이렇게 될지 아니면 지금부터 막 올라갈지를 기다려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참았는데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던지고 싶으시겠지만 꼭 잡고 그냥 놔두면 종목을 잘 골라놨다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만약에 1년이 지났는데 채권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연말에 온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죠. 네. 기다렸다가. 근데 그 찬스가 20%밖에 안 된다면 안 해야 되겠죠. 네. 예, 그게 14.9%예요, 지금 리세션이. 내년 중에 온다. 그럼 내년 중에 48.4%다. 그러면 내년 중에 팔아야 되겠죠. 그죠? 내년 중에 초에 올지 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컨센서스예요. 근데 저는 이 가능성도 엄청나게 낮다. 네. 저는 이걸 보고 있다. 네. 2025년 내지 그 이후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대금리 차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숫자가 지금 2%, 1.8% 수준일 때는 경기 침체가 올 이유가 없어요. 정말 제가 은행에
왜냐하면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출을 해줘야 될지, 줄여야 될지, 충당을 얼마를 해야 될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이 정도 마진이면 전 대출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94년에서 2000년 사이클을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확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오랫동안 해요. 1% 수준의 중심점을 두고. 지금 보면 1%의 중심점을 두고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출이 늘어요. 네. 매주 제가 책값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봤었어요. 이건 이제 큰 규모의 여신으로 본 거고요. 총 대출로 보자. 그러면 요거는 사이즈가 좀 아까 보시면 이게 17조 달러고 요거는 10조 달러 조금 넘어요. 예, 그러니까 대출은 좀 더 짧은 개념, 뭐라 그러나, 대출이고, 네. 여신은 대출 플러스 뭐 다른. 네. 예, 금리를 있고 이런 것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할부. 예. 근데 보시면은 지금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꺾이고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없어요. 이거를 저도 얘기를 해보면 QT를 하는 과정에서 QE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초과 기준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줄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지금 초과 기준이 3.8조 달러쯤 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1조씩 하게 되면 2년이면 1.8조 달러잖아요. 그때 미국이 과거에도 단기금리 빵 뜨고 막 이래가지고 혼란이 한번 왔었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은행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거기까지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리고 또 안 하셔도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고. 네.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이 만약에 뭐 볼코룰에서 걸리든지 아니면 그 예대율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든지 네. 그러면 또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전 예대율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대율로 봐야 된다. 네, 네. 예대율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언제 힘들어졌냐? 요때죠. 76.53%까지 올라갔었을 때. 네. 그러면 지금이 이제 얼마냐? 예. 60.52%란 말이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가야지. 네.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시장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저는 아주 기대되는데요. 네. 예. 지금 60.52에서 76.53까지 가려면 15%포인트 넘게 올라야 되는데 16%포인트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얘기를 할 때는 요 전 사이클에서는 오른 게 6%포인트 얼마 많이 못 올랐잖아요. 4.4%포인트. 네.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번에도 60%가 78이 되는 게 아니라 63, 4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혹시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를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은행이 대출은 해주거나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QT가 일어나서 정부 채권을 사질 않으면 네. 어디다 쓸 거예요? 네. 어딘가 넣어야지. 네. 예. 그 돈이 대출로 가거나 아니면 좀 저 리스크에 대출로 갈 텐데 그게 어딜까요? 모게지 론이죠. 네. 지금 모게지 론이 4.5% 올라가야 네. 되는데 금리가 네. 많이 30년짜리 론 저는 무조건 거기에 넣겠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JP 모건 실적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보시면은 바텀 라인은 생각보다 안 좋아요. 아니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탑 라인이 예측보다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네.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텀 라인까지도 예측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거다. 왜? 이 예대율이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순이자 마진율,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아닌 순이자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의 자산이 점점점 줄어들고 고금리의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순이자 마진율은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장래금리 차가 역전이 되거나 축소됐다 하더라도
이 수익성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진은 축소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은행권은 대출을 해주게 돼 있다. 네. 이게 이 논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럼 총여신으로 보자. 네. 네. 옛날 같이 대출만 해주지 않으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보시면은 여기까지 가야죠. 103%까지 가야 되겠죠. 네. 지금 92.6%예요. 그럼 앞으로 1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럼 10%포인트의 여신 증가율은 GDP 개념으로 명목이 10%는 더 늘어야 돼. 네. 그죠?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는 아무리 짧게 봐도 내년 말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신 증가율이 10%포인트 늘어나고 GDP가 적어도 10% 정도는 더 늘어나야지 뭔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는 그 후가 되겠죠. 네. 네. 그러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연말도 아니고 내년 연말도 아니고 빨라야 2024년쯤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근데 그게 또 아니고 더 올라간다. 이때까지도 올라간다. 네. 예.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4년, 5년 갈 수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그걸 얼마나 그러니까 허가를 하느냐. 네. 볼카롤에서 얼마나 떨어뜨려 주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거기까지 간다. 예. 그러니까 미연준이 지금 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시대 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장대 금리차가 훅 빠졌었을 때가 94년 이때라고 얘기를 많이 지금 미연준 총재들 하니까 네. 보시면 훅 빠졌다가 올라요. 그럼 바닥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0.8 정도 오르면서 변동성이죠. 네. 그리고 딱 미드는 보시면은 0.4, 0.5 정도 수준이죠. 이러다가 이제 또 98년대에 확 떨어졌었다가 또 올라요. 저는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냐, 네. 이지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예? 여기는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결국 남은 기간이 94년부터 2000년, 그러면 5년이냐, 5, 6년이냐, 아니면 98년부터 1년 반, 2년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럼 두 개 다를 보자.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2년이 훅 떨어졌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0.5까지 갔다가 지금, 요거 만들 때 0.19였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0.33. 네. 많이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요 때하고 비슷한 거죠. 요럴 때하고, 그죠? 네. 예. 요 구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됐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요 지금 보시면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잡아놨어요. 네. 5개를. 5개를 잡아놓고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보시면 40% 올라요. 여기까지 74% 올라요. 쉬어요. 또 40% 올라요. S&P 500이. 나스닥은 40%, 50% 올라요. 70% 올라요. 11% 빠져. 170% 올라요. 31,235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랑 네. 똑같이 계산해버리면. 네. 사실 이것도 축소시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어쨌든 이런 게 보이는데 앞으로 대폭락장을 예측을 하면서 제가 팔기에는 이거는 제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냥 쉽게 네. 그냥 던져버리자. 고민도 안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시도는 해봐야죠. 그러면 진짜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그 많이 올라갔을 때 3%가 아니고 이제 3.5% 집어넣자. 그래 집어넣는데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이냐. 경기 침체를 안 온다고 치고 그래도 살만하냐. 그걸 해본 거죠. 네. 해보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S&P 500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6% 정도 빠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연말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연말이 지나고 나면 ROE가 하나 들어오죠. 네. 그러면 또 상승 여력이 확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연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쉬어갈 수는 있으나 폭락은 안 한다는 거죠. S&P 500은 그렇고요.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2.4가 나요. 똑같은 계산인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3.5%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이 가정을 집어넣더라 하더라도 시장은 폭락이 아니고 연말까지 오르지 못할 수는 있으나 지금 가격에서 한 5% 정도의 하락이다. 그 정도면
이 찬스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주식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하락을 한다면 버티기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도 힘드시니까. 종목을 선별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은 또 유동성 때문에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얘기를 하는데 유동성,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지금은 11%, 고점은 28%, 이게 5%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또다시 결국은 결론은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데 종목을 골라내는 부분은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빼고요. 뭐 선진국, 신흥국 이제 종목으로 좀 가볼게요. 네, 반도체 얘기. 업종부터 얘기합시다. 자, 지금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의 장단기금리차 역전 98년 그때라고 생각한다면 보시면은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장단기금리차 역전, 바닥, 폭등. 요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던진다. 그래서 던지려면 사이클이 끝나야 돼. 근데 제가 그 SNS에도 올리고 그 반도체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그 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바쁘시대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항상 100%야. 뭐 너무너무 바쁘대요. 근데 자기가 들고 있던 반도체 주식들은 다 던졌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항상 느낀 게 뭐냐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때는 매크로 때문에 한번 던져줘야 된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진짜 그 업종의 지금 사이클은 어떠냐? 근데 그 얘기를 막 나누다가 정말 진짜 이건 안 사고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 장비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안 들고 있는 반도체 장비 종목이 ASML과 Applied Materials인데 그것도 진짜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인덱스를 버릴 생각이 뭐 요거의 한 절반 정도 나오면 모를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반도체 때문에 막 욕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뭐 심지어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닉네임을 뭐 반도체 사람에 나 자살할래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예의를 좀 지키시고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 반도체 전문가들이 공부 많이 하겠죠. 저는 반도체 전문가 아니고 제가 또 많이 알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지금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낮은 비중은 20% 들고 가고 많이 들고 가는 건 40% 들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는 어떻게 버티십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이쪽은 잊어버리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걸 노력한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현매 연구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에너지? 뭐 이런 쪽이 커버해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도 원자재, 에너지 뭐 이런 쪽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30%는 가치주를 들고 있을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거는 그 30% 들고 있다 하더라도 엑기스를 들고 있어야지. 종목을 골라내야죠. 그래서 제가 거의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대번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240% 올랐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걸 전체 포트의 한 5% 내지 10%만 들고 계셔도 시장이 10% 빠지면 그죠? 10% 들고 있는 게 100% 올라주면 그 10%가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로 되돌아가면 이렇다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러면 이런 질문은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아니 근데 그러면 그냥 성장도 다 던지고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와 에너지가 다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100% 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으나 그것도 너무 리스키해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로 몰빵하는 거잖아요. 제가 반도체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도 20%잖아요. 정말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 40%인데 그건 레버리지를 좀 써서 그래요. 나머지 80%는 뭔가 다른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원자재와
그 에너지를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몰빵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자극을 받게 되세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표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데가 메릴 린치가 자꾸 그런 리포트를 내놓으니까 막 차트 그려놓고 에너지가 뭐 최바닥이고 이제 이렇게 갈 거다. 뭐 그다음에 원자재가 최바닥이고 이게 이렇게 갈 거다. 그다음에 IT는 최고점이고 이렇게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리포트 막 세게 내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전 왜 저러지? 이런 자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성장주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구해보면은 가치주의 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성장주의 매력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70% 유지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알규를 하거나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럼 그건 넘기고요. 그러면 다들 동의하시는 그러면 원자재, 에너지 쪽을 보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뭘 하고 있냐. 특히 멜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는 얘기가 에너지, 방위산업, 식량, 원자재, 철, 금속, 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그럼 좋다. 나도 일정 부분 동의하니까 30%는 살 거니까 여기서 종목 고르자. 자, 그러면 제가 방위산업에서는 그냥 딱 떼놓고 얘기할게요. ETF no. 종목 로키드 마틴 전 많이 올랐지만 좋아 보여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식량 안에서 종목 골라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ETF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원자력 당연히 ETF, 신재생 에너지 ETF도 좋고 종목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제 피어 에너지 이게 이제 석유나 이쪽으로 보면 원자재와 석유 요 두 개로 보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냐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대번 에너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네. 마라톤 오일, 리오틴토스, 코노코필립스, 글렌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재와 그 에너지를 섞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중에서 제가 무조건 저를 신봉하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씩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니까 들여다보시고 이게 왜 매력이 있는지, 왜 대번 에너지가 정말 6개월 전에 정말 좋아 보였는지 공부를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네. 그래서 꼭 해보시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워런 버핏이 샀으니까 나 저거 사야 돼?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십시오. 그분은 그걸 산 이유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그걸 사시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자재를 그냥 신봉해서 멜런치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거 사자. 마찬가지로 제 얘기를 신봉해서 원자재 다 몰빵했다가 지금 뭐 곡소리 난다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판단을 했었을 때,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한다면 버텨내실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샀다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바닥에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도 이 종목들을 공부를 해보시라. 네. 그럼 시간이 없으시면 적어도 요 6개는 다 공부를 해보시고 네. 그나마 제가 뽑아드렸으니까 수십 개 있는 것 중에서 그 노력을 좀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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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ETF를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좋아요. 아, 그거는 좀. 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네. 여기 ETF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안 올라오는 것들, 마이너스 숫자가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원자재, 유틸리티, 리츠, 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는 ETF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중에서 방위산업도 종목은 좋은데 안 나와요. 이제 그걸 좀 많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더라고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ETF를 사기 어려운 게 이게 대부분의 실적이 정부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정부가 고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종목을 골라내야 돼 우리도. 안 그러면 이게 잘 안 나와. 네. 예. 네. 네. 오늘도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신 자료 가지고 나와주셔서 이 종목까지 공부해 보라고 이렇게 해주셔서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랩
지금 본부장님 옆에 있는데요.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것도 한번 살펴보셔도 네, 본부장님의 그 운용 철학대로 운용되는 상품도 있다. 뭐 네. 제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다른 건 제가 모르겠고요. 뭐 네. 수익을 제가 보장해드릴 수도 없고. 아, 그렇죠. 근데 정말 업데이트를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